네, 안녕하세요. 선박해양공학개론 세 번째 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수업은 책에서는 챕터 2.3 동력 관련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선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뭐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마 동력 관련한 얘기만 주로 할 것 같네요. 우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니면은 다른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동력이라는 게 영어로는 파워라고 쓰거든요. 그러면은 파워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단위 시간당 우리는 되게 초라고 하죠. 1초에 1초에 한 일의 양인데, 우리가 일 단위는 줄로 쓰죠. 그래서 줄 퍼 세크, 1초당 한 줄, 1초에 몇 줄씩 일을 했냐를 파워라고 해서 걔를 동력 단위로 씁니다. 그런데 줄 퍼 세크라고 바로 쓰진 않고요. 걔를 와트라는 하나의 기호로 줄여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1와트가 1초에 1줄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와트라는 단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단위가 너무 커지면은 우리가 펜이 안 먹네요. 1kW라고 하면은 걔가 1000W겠죠. 1000W인데 걔를 킬로와트라는 단위 당연히 많이 쓰지만은 엔진들 다루는 데서는 전통적으로 마력이라는 단위 많이 썼어요. 마력은 1마력은 746와트. 이거는 근데 HP라고 쓰면은 걔는 영국에서 쓰는 단위고요. PS라고 하는 거는 독일에서 쓰는 단위예요. 그래서 똑같이 한글로는 마력이라고 쓰는데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술 자료를 봤을 때 PS라고 써져 있다 그러면은 독일 마력인데 걔는 킬로와트 아니에요. 그냥 와트죠. 참 뭐 킬로와트 참고 마음에 안 드네 물건이. 1kW라고 하면은 1마력이라고 하면은 대개는 PS로 쓰고, 이렇게 735W니까 킬로와트 아니라 와트니까 그거 감안해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가 대충 몇 마력 정도, 몇 킬로와트 정도 엔진이 들어가나 뭐 그걸 알면은 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이것저것 배들이 있는데 엠마 머스크라는 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수업 자료라고 들고 와서 보여드렸던 배 모형이 머스크라는 회사의 컨테이너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보여드린 건 2010 몇 년? 3년? 뭐 그쯤에 취역한 거고, 2006년도에 머스크에서 만든 배인데, 동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배 길이를 먼저 얘기하자면 397m예요. 400m가 400이 조금 안 되니까 되게 길죠. 그리고 컨테이너는 이제 여러분들 봤을 때 뭔지 알죠? 14,770개의 20피트짜리, 6m짜리 컨테이너를 옮길 수 있다. 근데 그런 배가 엔진 동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10만 9천 마력이네요. 여기 곱하기 746을 해주면은 어휴, 그러면은 8만 1000 킬로와트. 잠시만요. 예, 그래서 8만 얼마요? 8만 1000 킬로와트 그 정도 동력이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런 엔진을 달고 이 배가 낼 수 있는 속력은 25.5노트인데 1노트가 한 1.8km per hour라고 했으니까 계산하시면은 47.2km가 나옵니다. 시속 47.2km예요. 그러니까 느리진 않죠. 우리가 자동차 생각하면은 고속도로 다니는 속도의 반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큰 배가 400m짜리 배가. 그럼 이제 우리가 엔진 얘기를 할 건데, 배에서 자주 쓰는 엔진은요, 뭐 터빈 엔진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요즘 배 설계 트렌드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이행정 디젤 엔진이에요. 이행정 디젤 엔진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고등학교 때 배웠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차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디젤 엔진이 뭔지는 알 거고, 이행정이 뭔지도 대충은 알 거예요. 아니면 요새는 안 배울 수도 있지만 설명을 그걸 할게요. 디젤 엔진은 여러분들이 주유소를 가면은 연료가
경유하고 그 다음에 휘발유가 있죠. 뭐 다른 거 연료를 주유소에서 팔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쓰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 정도면 나오겠죠. 연료로 자주 쓰는 게 우리가 가솔린, 휘발유가 있고 경유가 있어요. 근데 배에서 디젤 엔진이라고 해서 걔를 경유를 뗀다는 건 아니고 다른 좀 더 안 좋은 연료를 쓰긴 하는데 경유 잘 안 써요. 배에 쓰기엔 비싸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디젤 엔진이라는 거는 경유를 영어로 하면 디젤이거든요. 근데 디젤을 때워서 디젤 엔진은 아니고 디젤 엔진은 어떤 타입이냐면은 연료랑 공기를 여기 써져 있죠. 연료랑 공기를 섞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걔를 불을 붙여요. 근데 불을 어떻게 붙이냐면은 불꽃을 튀겨서 붙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렇게 압축을 꾹 하면은 온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온도가 확 올라가면은 지가 알아서 불이 붙습니다. 당연히 온도가 올라갔으니 불이 붙겠죠. 그렇게 돼서 자기 착화라고 하는데 그런 타입의 엔진을 디젤 엔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럴 때 쓰는 연료를 뭐 디젤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뭐 어쩌다 보니 그거의 대표적인 연료가 경유고 그래서 경유를 영어로 디젤이라고도 쓰죠. 원래 디젤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걸 디젤이란 사람이 개발한 엔진이 디젤 엔진이고 그 타입에 들어가는 연료로 자주 쓴 게 경유다 보니까 거기에 디젤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디젤 엔진에 꼭 경유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배에서는 다른 연료들 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들 뭐 요새는 자동차도 휘발유 승용차도 휘발유 엔진도 있고 디젤 엔진도 있어요. 뭐 차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어, 휘발유 엔진은 가솔린 엔진은 공기랑 연료랑 섞은 다음에 그에다가 스파크를 딱 튀겨줘야 불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휘발유는. 근데 스파크 플러그가 안 들어가는 게 디젤 엔진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행정 엔진은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고등학교나 그때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이행정, 사행정이란 말이 먼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스트로크라는 말이 있거든요. 스트로크가 뭐냐면은 엔진에 있을 때 피스톤이 아래 끝에서 위 끝까지 한 번 가는 거를 스트로크라고 해요. 한글로는 행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행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엔진에서 피스톤이 위로 갔다가 내려오는, 한 번 갔다가 다시 한 번 오는. 그러니까 두 번 거리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걔를 이 행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행정 동안에 연소가 한 번 일어나는. 그러니까 엔진을 우리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공대생이니까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치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연료, 연료랑 공기를 흡입을 해서 꾹 압축을 해서 그 다음에 걔를 불꽃을 튀기든 자기 착화를 시키든 압축을 해서 빵 하고 터지죠. 그 다음에 배기가 되는 이제 다 탄 배기가스 보내고 새 공기를 다시 받아들이는 흡입으로 돌아가는 이 일련의 과정이 피스톤이 한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에 이행정 동안에 완료가 되는 엔진을 이행정 엔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지금도 쓰긴 하는데 오토바이 아니면은 저기 잔디깎기, 전기톱 그런데 전기톱은 아니 전기톱? 기계톱? 영어로는 우리가 전기톱이라고 하긴 하는데 전기 안 써요. 이름이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거에다 들어가는 엔진들인데 가볍고 뭐 좀 소리가 깨깨깨깨 하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류인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디젤 엔진이에요. 이행정 디젤. 피스톤이 내려갑니다. 여기 축이 돌면 여기가 축이에요. 축이 그러니까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에서 축이 도는 힘을 얻겠죠. 동력학 때 배울 텐데 아마.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요.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공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스톤이 이 축이 한 바퀴 돌아서 피스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피스톤이 여기쯤 걸치면 뒷불을 막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오로지 압축만 되는 거예요.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압축을 하고 너무 압축이 되어 있을 때 공기만 들어왔어요. 디젤 엔진은 들어올 때 연료랑 공기랑 섞어서 안 들어와요. 공기만 압축을 해서 온도가 높아진 상태로 거기에다가 연료 스프레이를 쫙 뿌려줘요. 그러면 얘가 한 번에 불이 꽝 하고 알아서 붙으면서 다시 피스톤을 아래로 밀겠죠. 피스톤이 밀고 나가고 피스톤이 밀어서 나갈 때 배기가스는 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배기가스가 밀려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언제 시작해서 피스톤이 아래에서 있을 때 시작해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면 끝나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행정이고 이때 쓰는 연료가 디젤이니까 이행정 디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솔린 엔진이 이행정 엔진이 있고 디젤 엔진 이행정 엔진이 있어요. 잘 쓰진 않지만 아마 그 요즘 기술 체계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이행정 엔진을 배우긴 배워요. 저 때는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행정 디젤은 있는지도 얘기도 안 하고 가솔린 휘발유 엔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 이행정 가솔린 엔진은 생긴 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가솔린 엔진은 혼합기라고 해서 공기하고 연료를 섞어서 들어오거든요. 스프레이로 돼 있는 연료를 걔가 섞어서 들어오는데 꽝 하고 터졌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꽝 하고 터졌다가 공기가 나가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가솔린 엔진은 혼합기 공기랑 연료가 섞인 애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컨트롤이 안 되고 배기가스를 따라서 같이 어느 정도 빨려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를 태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유출이 좀 많죠. 그래서 연비가 안 좋아요. 연료를 그냥 버리는 양이 좀 있기 때문에. 다만 디젤 엔진은 공기만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연료 실제로 들어오는 연료 양은 여기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뭐 공기 불어넣고 태우고 배기가스 나갈 때 그냥 생 공기만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료를 어떻게 버리는 그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좋기 때문에 어, 디젤 엔진은 그렇게 가솔린 엔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배웠다면 연비가 안 좋다는 단점을 들었을 텐데 디젤 엔진은 그런 단점이 없기 때문에 혼합기를 안 쓰고 공기만 빨아들이는 그런 구조적 특징 때문에 그래서 디젤 엔진의 이행정을 자주 씁니다. 근데 일반적인 자동차에서는 디젤 이행정 절대 안 쓰고요. 어느 정도 큰 디젤 엔진에서 써요. 그래서 뭐 탱크라거나 저기 군대에서 쓰는 탱크 같은 거 아니면 배에서나 쓰지 그거 말고 다른 데는 잘 안 써요. 사행정 엔진이랑 비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사행정 엔진은 뭐 엔진 주류이기 때문에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사행정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서 4번 움직일 때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끝난다 하는 거. 그게 사행정 엔진이고 일반적인 자동차 엔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숙할 수도 있는데 공기가 들어와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공기가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압축을 하고 연료를 분사해서 빵 하고 터트리죠. 디젤 엔진이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이행정 엔진은 어떻게 배웠냐면은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이제 피스톤이 폭발을 하고 내려가면서 세공기가 들어오면서 배기가스는 나가는 배기랑 흡입이 같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배기랑 흡입이 나눠져서 폭발을 하면은 피스톤이 꽝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배기가스를 밀어줘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공기를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피스톤이 위아래 위아래 가서 4번을 움직이는 동안 한 번에 이 과정이 다 일어난다 라고 해서 사행정 엔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행정 엔진에 비해서 사행정 엔진이 좀 더 신뢰성이 높다라는 것도 있고 뭐 디젤 엔진쯤 되면 별 의미는 없긴 합니다. 그 다음에 좀 회전수가 높기 때문에 얘는 선박용으로 중속 엔진이라고 해서 좀 회전수가 높은 편 엔진에 사용은 돼요. 근데 큰 배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행정 디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엔진에 대해서 엔진이 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정도는 배웠는데 그거를 이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엔진 동력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엔진 출력은 그럼 뭐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우리 엠마 머스크 같은 배 얼마였죠? 8만 1000 킬로와트 아니면 한 10만 마력 그 정도 됐는데
이 엔진은 10만 마력짜리 엔진이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얘가 10만 마력짜리다라는 거를.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게 도시 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걔는 뭐냐면은 엔진에서 피스톤이 얘를 피스톤이라고 할까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면은 얘가 차지하는 부피가 있겠죠. 우리가 연소실이라고 하는데 그 피스톤이 때문에 변하는 부피,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배기량이라고 해요. 자동차는 배기량으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뭐 2000cc다 얼마다. 2000cc 궤도 부피 단위니까. 그래서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얘가 줄었다가 펴졌다 하는 그 부피를, 여기 시계 있죠.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인 거리, 피스톤의 이 머리통 사이즈, 면적. 그래서 이동거리 곱하기 면적하니까 얘가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훑고 가는 원기둥 부피가 나와요. 거기 안에서 평균 압력, 연료를 태우니까 그만큼 압력이 높겠죠. 얘가 연료가 꽝하고 타면은 배기가스로 바뀌면서 부피가 늘어야 되는데 그 부피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만큼, 아마 연력 학대 배울 텐데 그것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요 대신. 그러면 압력이 얼마만큼 곱하기 부피, 요거 두 개 곱하면 부피예요.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를 하면은 단위가 뭐가 나오냐면은 1 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초에 이만큼의 일을 몇 번을 해내는지를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얘기한 도시동력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도시동력은 그냥 스펙상 엔진이 이 정도를 최대로 뽑아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그런 값이에요. 자주 쓰진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제동 동력인데 브레이크 파워라고 해서, 제동은 여러분들이 그냥 브레이크 그걸 제동한다라고 하잖아요. 속도를 줄이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브레이크는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엔진을 다 만들어 놓고 엔진만 돌려요. 근데 뒤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야 실제로 뭔가 일 같은 걸 하는데, 프로펠러 없이 엔진만 돌리면 지 맘대로 막 붕붕 돌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으니까 그 엔진에다가 축에다가 브레이크를 달아요. 그래서 엔진 축을 브레이크로 부하를 주면서 엔진을 막 돌리면은 브레이크가 그만큼 뭐 열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토크가 걸린다거나 하는 게 있겠죠. 일을 얘가 해줘야 되니까 브레이크만큼, 브레이크에다가. 그럼 그 일을 계측을 해가지고 이 엔진이 이 회전수로 돌고 있을 때는 외부에 이만큼의 일을 해준다라고 우리가 계측을 하는 거죠. 그게 브레이크 호스 파워라고 합니다. 여기 했어요. 엔진에서 나오는 힘. 그 다음에 샤프트 호스 파워라는 게 있는데, 샤프트 파워라고도 하고요. 옛날에는 호스 파워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호스 파워라는 것 자체가 마력이니까 단위가 마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설계를 할 때 마력 단위 안 쓰고 킬로와트 쓰니까 그냥 파워라고 해서 동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축 동력이라고 돼 있죠. 축 동력은 엔진이 엔진에서 만든 출력이 뭔가 기어를 거쳐서, 변속기라고 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변속기 같은 거. 그걸 거쳐서 나오는 이제 프로펠러 축으로 들어가는 동력이에요. 근데 얘랑 다른 게 뭐냐? 중간에 기어가 있으면 다르겠죠. 뭔가 회전 속도를 변경을 해줘서 토크를 늘리거나 줄이는, 그러면서 동력은 약간 손실 있는 그런 거 기어가 있을 텐데, 일반적인 디젤 엔진은 저게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은 기어를 안 달거든요. 근데 우리가 터빈이라고 해서, 여기 영어로 써놓고 한글로 번역을 안 해놨는데, 터빈이라고 해서 바람개비 같은 걸로 붕붕 돌리는 엔진들이 있어요. 저기 발전소 가면은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발전소 들어가는 그런 터빈은 회전수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전수를 줄여주는 기어가 꼭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리덕션 기어가 들어가고, 터빈은 일반적인 디젤 엔진 말고, 터빈은 그래서 얘랑 얘를 한 세트로 놓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샤프트 호스 파워 아니면 샤프트 파워, 축동력을 바로 계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엔진 특성이에요. 디젤 엔진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엔진이 얼마만큼 만들었을 경우, 동력을 만들었을 때 축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러면은 베어링도 거치고, 배는 축을 통해서 물이 새면 안 되니까 실이라고 해서 축을 이렇게 꼭 막고 있어요. 방수가 되게. 그럼 그 축이 돌 때, 여기서 보이나요? 축이 돌 때 여기 물이 안 새게 잡고 있는데, 그런 게 다 동력을 깎아먹겠죠. 축이 물이 안 새게 꽉 잡아야 되는데 또 축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저항이 있다거나. 베어링은 뭐냐면은 축이 도는데 걔를
축이 위아래로 처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미끄러지면서. 그런 것들. 얘네들이 조금씩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하면은 실제 프로펠러 모가지에 들어가는 전달돼야 되는 동력은 축 동력보다는 좀 작겠죠. 중간에 까먹었으니까 그게 전달 동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를 설계할 때 실제로는 우리는 전달 동력이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축계에서 손실이라고 해봐야 별로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달 동력 구하면은 축 동력이나 제동 동력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도 한 4장, 5장 그쯤 가면 배울 거예요. 그럼 우선 엔진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엔진 자체의 성능은 우리가 제동 동력으로 계산을 한댔어요. 그럼 제동 동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력 확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제동 동력은 그러니까 동력이라는 게 우리가 뭐 원래 단위가 뭐였죠? 동력이 일단 써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력을 구하는 방법이 일 아니면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힘을 속력을 힘에다가 힘 곱하기 속도다. 미안요. 힘 곱하기 속도를 벡터 내적으로 구한 거. 동력학 때 배울 거예요. 어쨌든 힘 곱하기 속도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토크 곱하기 각속도가 있을 거예요. 다 단위는 똑같이 계산해보면 줄 퍼 초가 나와요. 아니면은 줄이 뉴턴 곱하기 미터잖아요. 퍼 초. 요 단위로 표현돼요. 결국에는. 그러면 회전하는 축에 대해서 우리가 동력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토크를 받아서 얼마만큼의 각속도 1초에 몇 라디안을 돌아가나 아니면은 2파이 곱하기 회전수 뭐 그런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엔진 출력이 나오죠. 그래서 P는 2파이 NQ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엔진 관련해서 뭘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봤을 때 파이는 변할 수가 없죠. 3.14 뭐 어쩌고 저쩌고니까. 같은 동력일더라도 토크가 작으면은 토크가 작으면은 회전수가 커졌을 때 같은 동력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회전수는 낮은데 토크가 커도 같은 동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디젤 엔진은 이게 연료 공기 압축비가 커가지고 토크가 크거든요. 토크는 크고 회전수는 낮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출력이 나오는 거고 가솔린 휘발유 엔진은 토크 압축비가 작아요. 그래서 그 아까 어, 연료를 태워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좀 작은데 힘이 작은 대신에 회전수가 높아가지고 걔도 출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엔진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들 저기 디젤로 가는 디젤 승용차랑 가솔린 승용차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엔진 회전수가 많이 다르거든요.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엔진 회전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솔린은 엔진 회전수가 훨씬 높아요. 훨씬 높게 가져간 대신 토크가 낮다. 대신 어쨌든 둘의 곱이 출력이기 때문에 출력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 이건 디젤 엔진인데 어, 일반 자동차 디젤 엔진 도표예요. 배 엔진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브레이크 파워예요. 제동 동력이고 HP 호스파워고 괄호 열고 킬로와트니까 뭐 뭘로 보시든 자유인데 호스파워로 볼게요. 호스파워로 보시면은 60마력, 60마력, 140마력, 220, 300마력 여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디젤 엔진은 최대 회전수는 2400 RPM. RPM이라는 거는 1분에 1미니트에 1미니트당 몇 번의 회전을 할 수 있냐예요. 그래서 1분에 2400번 도니까 1초에는 몇 번 돌겠어요? 축이 40번. 40번 돌겠죠. 40번까지 돌 수 있는 엔진이고 2400rpm까지 나오고 출력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250 마력이 나오네요. 250 마력까지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250 마력은 뭐고 출력은 토크 곱하기 회전수의 함수잖아요. 회전수가 증가할 때 토크가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실 토크 자체는 크게 변하진 않아요. 막 0에서 얼마만큼 변하지 않는데 지금 보시면 제일 작은 값이 토크가 460 파운드 곱하기 피트
우리나라 단위가 아니라서. 뒤에 뉴턴미터를 보세요. 624 뉴턴미터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크게 변하지 않아요. 460에서 한 680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럼 얘 곱하기 회전수를 해주면은 그게 출력의 커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력은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 꾹 증가를 해요. 출력은. 토크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는데 출력이 꾹 증가를 하게 되고, 그때 연료 소모량을 보니까 연료 소모량이 제일 낮은 영역이 딱 보이죠. 회전수를 높이면은 출력은 높게 나오는데 연료 소모량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운전을 하고 다닐 때도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정지격 속도, 연비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속도 영역이 출력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 연료 소모량을 갖는 그 영역을 찾아서 하는 거죠. 배 엔진도 똑같아요. 다만 배 엔진은 토크가 회전수에 대해 더 안 변하는 특징이 있고요. 토크가 거의 일정하다고 치면은 출력은 거의 회전수에 대한 함수가 되니까 그냥 직선으로 쭉 증가하겠죠. 쭉 증가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디젤 엔진을 일정 속도 이상으로 돌리는 건 안 되니까 그냥 여기 선에서 잘리는 거예요. 여기선 2400rpm인데 그 이상으로는 엔진이 못 돌아간다 라고 치고, 그럼 그 영역에서 제일 연료 소모량이 적합한 회전수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실제로 연비도 좋고 성능도 나와주면 되겠죠. 이 차 엔진 기준으로 보면 한 1800에서 1900rpm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뒤에 또 한글로 써놨는데, 토크는 엔진 회전수에 따라 조금 변하긴 한데 많이 안 변해요. 그래서 오히려 동력이 토크 곱하기 회전수인 동력이 엔진 회전수에 거의 비례해서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엔진 회전수 무턱대고 올릴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최적의 연료 소모량도 도표에 있으니까 우리가 적절한 값을 찾으면은 연료 소모량이 가장 적은 상태로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기분 낸다고 막 붕붕 밟으면서 엔진 회전수를 높게 가져가면은 연료 소모량이 커지겠죠. 여기 영역이니까. 배 엔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우선 그러면 엔진 출력을 아까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봤을 때 같이 연료 소모량 생각 안 하고 붕붕 밟았을 때 제일 높게 나오는 출력이 있을 거고, 연료 소모량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기름 뭐 주유소집 아들이 아닌 이상은 엔진 회전수를 2 이상으로 안 가져가려 할 거예요. 여기. 왜냐면은 여기부터는 연료 소모량이 안 좋아지니까. 연료 소모량이 제일 적은 영역에 중에서 제일 출력이 높은데 지금 여기서는 얼마인가요? 한 1900rpm 아니면은 출력으로는 220마력 정도 그 정도 얻어지는데,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운전을 하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엔진 성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는 최대 출력, 엔진이 부서지지 않는 한 최대 출력, 그 다음에 엔진이 경제적으로 갈 수 있는 최대 출력,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배에서도 연속 최대 출력이라는 거는 엔진이 상하진 않아요. 이 속도로 계속 갈 수 있는데 기름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연비 운전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걸 MCR이라고 하고요. NCR, 노말 상태는 연료 소모율이 제일 적은 상태예요. 그래서 출력도 잘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대개 디젤 엔진은 여기서 구한 출력의 85% 정도? 그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배는 최대 출력으로 항상 다니지 않아요. 연비가 제일 좋은 상용 출력으로 항상 다니고, 상용 출력을 가지고 이 동력, 뭐 아까 우리 봤던 배같이 81,000kW짜리 NCR 81,000kW짜리 엔진을 가지고 속도를 계산을 했더니 뭐 25노트가 났다. 그럼 25노트로 가는 거죠. 물론 이 배는 아까 앞에서 봤던 배는 NCR 기준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속도 더 내면 낼 수 있죠. MCR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MCR이 연속 상용 출력보단 값이 크니까, 그러면은 작정하고 밟으면 MCR로 다닐 수 있는데 속도가 아까 25노트보다 빠를 거예요. 빨라질 수는 있는데 연비가 안 좋아서 그렇게 운전을 하진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그 외에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꽤 많아요. 배 속력이랑 동력 얘기를 할 때. 우선 항해 속력은 실제 배는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그럼 파도가 어떤 식으로든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걔를 극복을 하고 배가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NCR에서 해상 상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가 다닐 때 한 15% 정도 저항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추가 동력소 뭐 15%를 고려를 하면은 우리가 뭐 이 동력으로 갈 수 있는 속도, 그러니까 파도가 전혀 없을 때보다 파도가 있을 때 속도가 좀 줄어들 거잖아요. 아니면 같은 속도를 내려면은 요구되는 동력이 증가하거나 그 요구되는 동력 증가량을 15%라고 생각을 하고 속도를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러면 배 속도는 언제 되냐라고 하면은 배를 다 만들고 걔를 시운전을 나가요. 바다에 가가지고 속도를 내는데 화물창 원래는 우리 앞에서 흘수 배수량 얘기했으니까 화물을 많이 채우면은 배가 그만큼 깊게 가라앉고 물에 노출되는 면적이 커지니까 물 아래 부피가 커지니까 저항이 커져서 속도가 덜 나올 거는 알겠는데 시운전을 나가는 배에다가 짐을 가득 실는 게 좀 무리잖아요. 그게 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대개는 화물창을 안 채우고 가벼운 상태로 시운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X 표시가 경하울수, 그러니까 짐 안 실은 상태거든요. 스캔틀링이 짐 만땅으로 실었을 때고 그러면 같은 속도를 낼 때 여기 보시면 같은 12노트를 낼 때 발라스트, 짐 안 실었을 때가 훨씬 더 회전수가 낮죠. 같은 속도를 내려고 해도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엔진 회전수를 더 높게 가져가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 토크는 크게 안 변하니까 엔진 회전수가 높으면은 출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회전수도 그렇고 여기 출력인데 출력 단위도 보시면은 두 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짐을 안 실었을 때랑 짐을 실었을 때 같은 속도를 낼 때 요구되는 출력이 더 크죠. 그러면 우리가 시운전 나가서는 발라스트 조건이 맞다. 그러니까 설계를 했을 때 발라스트 조건이 얼마에서 나오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걸 시운전에서 발라스트를 검증을 하고 발라스트 잘 맞으니까 짐을 가득 실은 만재흘수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잘 맞겠지라고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영상은 유튜브에 이거 그대로 치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강의 자료 밑에다가 설명도 써놨을 텐데 가서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아마 영어로 나오긴 할 텐데 한국에서도 원래 이거 방영은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한글판은 못 구하겠고 영어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배 만드는 얘기예요. 그것도 엔진 위주로. 그래서 한번 꼭 보세요. 어차피 거기에 대해 숙제가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배 엔진과 속력 관련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얘기할 거는 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할 거고 영향을 준다고 해도 좋게 줄 리는 없어요. 배가.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나 그런 거 설명을 할 거예요. 배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동차 얘기를 먼저 할게요. 요새 자동차 관련해서 뭐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뭐 체감을 할 수도 있는데 자동차 연비가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연비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배를 타는 사람이 기름을 적게 배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기름을 적게 쓰고 운전을 하면은 뭐 지갑 사정이 좋아지니 기분이 좋겠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새 저기 CO2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지구 온도가 오르고 있다. 따라서 온도를 낮추려면은 CO2 배출량을 줄여야겠다라는 게 요새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CO2를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근데 자동차가 너무 비중이 크니까 자동차에 CO2 배출을 줄여야겠다. 근데 자동차 CO2 배출 줄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동차가 기름을 적게 떼야겠죠. 똑같이 다니려면. 그러니까 기름을 적게 때우려면은 연비가 좋아야겠구나까지 결론이 나왔어요. 만약에 난 연비 필요 없고 그냥 연료를 수소로 바꾸겠다. 제일 좋아요. 수소는 태워봐야 수증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직 수소차는 별로 그렇게 많이 발전을 안 했고요. 그냥 지금 가솔린 아니면 디젤 엔진 위주로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디젤 엔진, 그러니까 디젤 엔진 연비가 좀 더 좋아요. 가솔린보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 길 가다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차라고 해서 번호판 하늘색으로 칠하고 다니는 그런 차들이 있죠. 그런 것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연비가 어느 정도가 나와줘야 되냐면은 2020년 기준으로 유럽 연합에서는 26.5km per 리터. 무슨 얘기냐면 차를 몰고 여러분들이 26.5km를 갈 때 연료를 1리터를 쓸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네.
되게 안 나오면 근데 좀 택도 없는 수준이긴 한데 보통 자동차 갖고는 이거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하이브리드나 뭐 그런 거 아니면 전기차는 애초에 연비 개념이 필요가 없겠죠. 기름을 안 떼니까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와야 맞출 수 있는 거고 보통 가솔린 태우는 자동차는 뭐 고속도로만 탄다고 해도 한 13km? 1리터로 15km? 그 정도 가요 제 차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니까 한 5km 정도를 더 가야 돼요. 연료 1리터를 태우면서 연비가 한 30%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되게 힘듭니다.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갈수록 빡빡해지고 그러면 걔를 맞추려고 설계상으로 옛날에는 좀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설계가 빡빡해지니까 무리수가 많이 나와요 설계에서.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가 저기 독일의 폭스바겐 자동차에서 그 연료 배기가 아닌데 오염물질 배출량 그거는 CO2랑은 좀 연비랑은 상관이 없, 없나?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게 폭스바겐에서 한번 문제가 몇 년 전에 됐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인가 저기 독일 차인데 BMW 같은 게 길 가다가 막 불이 났어요. 그것도 저 연료 연비 향상인가 그것 때문에 좀 재처리를 하는 뭐 차 안에 뭐가 있는데 장비가 그게 설계가 너무 빡빡하게 돼 있어서 못 버티고 막 불이 났대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디젤 엔진이 디젤 엔진 자동차가 물론 연비는 좋지만 디젤 엔진이 자체가 좀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기준을 좀 강화를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긴 거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자동차 디젤 엔진 기준으로 오염물 배출을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되냐? 그 뭐 때문에 그리 사기를 치고 막 차가 불이 나고 그런 상황이 됐냐라는 거를 설명을 할 건데 유럽연합에서 자동차 배출 오염물 기준을 만들었어요. 디젤 엔진에 대해서 대표적인 오염물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미세먼지랑 질소산화물이에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미세먼지는 디젤 엔진이 디젤 연료가 완전히 연소가 안 되면은 생겨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게 저기 우리 봄이나 가을 되면 항상 뭐 미세먼지 경보 뜨잖아요.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어디에서 뭐를 태워가지고 뭐 미세먼지가 온다는데 미세먼지 중에 대부분이 석탄을 태웠는데 석탄이 제대로 안 타면 잘 타면은 석탄은 좀 애초에 분진이 많긴 하고 석유를 태웠다고 칩시다. 걔를 잘 태우면은 완전히 타면은 CO2랑 H2O만 나와요. 근데 제대로 못 태우면은 안에 있는 탄소들이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미세먼지가 되거든요. 물론 태우는 온도를 확 올려버리면 미세먼지가 홀라당 타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디젤 엔진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질소 산화물은 뭐냐면은 질소는 여러분들 저기 과자 먹을 때 안에 과자보다 많이 들어있는 게 질소인데 왜 과자 안에 질소를 넣냐면은 그 되게 반응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질소로 충전을 해놓으면 과자가 잘 안 상하거든요. 애초에 과자가 상하진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보존성이 좋은데 그럼 질소는 반응을 안 하는데 산화물이 생길 수가 있냐? 언제 생기냐면은 디젤 엔진이 너무 작동을 잘해서 고온 고압으로 디젤 연료를 팡팡 태우면은 엔진 안에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잖아요.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일 때, 비정상적인 상황일 때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디젤 엔진은 미세먼지를 줄이려면은 연료를 높은 온도로 태우면 돼요. 미세먼지도 다 타버릴 정도로. 근데 너무 높은 온도로 태우면은 질소 산화물이 생겨요. 질소가 평소에는 반응을 안 하는 놈인데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지 맘대로 반응을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둘 중에 옛날 같았으면 둘 중에 하나만 택하면 되는데 요새는 둘 다 줄여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엔진 디자인이 되게 힘들겠죠.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유로 뭐 1, 2, 3, 4 쭉쭉 가는데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길 가다가 승용차는 잘 안 써져 있고 디젤 엔진 트럭들 옆에 보면 뭐 유로 6 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PM 저기 미세먼지가 뭐 연료를 얼마를 때워서 열량이에요. 얘는 킬로아워 곱하기 시간이니까 킬로아워란다. 킬로와트 곱하기 시간이니까 킬로와트 곱하기 아워니까 원래는 우리가 와트라는 게 1초에 얼마인데 거기에다 그냥 시간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 몇 킬로와트 일을 할 때 몇 그램만큼의 미세먼지를 배출을 하냐. 유로 1은 이 사각형 전체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거고 이산화질소니까 질소 산화물이고
유로 1일 때는 이 안에만 들어오면 됐어요. 근데 유로 2일 때는 줄고 해서 지금 유로 6 기준은 미세먼지는 거의 얼마예요? 계산도 안 되죠. 한 20분의 1 정도? 원래. 그 다음에 질소 산화물도 원래 규정에 한 20분의 1 그 정도까지 맞추라는 게 2014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세먼지든 질소 산화물이든 많이 내도 뭐 괜찮아 그랬는데 갈수록 요구되는 기술이 규정이 빡빡해지면서 엔진들 설계도 힘들어지고 있죠. 배도 똑같아요. 미세먼지든 뭐든 다 배출량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에서 뭐 어떤 게 생기냐면은 옛날에는 디젤 엔진 뭐 그렇게 안 복잡했거든요. 생긴 게. 근데 진짜 안 복잡했어요. 옛날 군대에서 쓰는 트럭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요새는 배출 규정을 지켜야 되니까 뭐 질소 산화물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줄여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기 재순환이라고 하는 거. 저기 BMW 자동차에서 불난 게 이건데 배기가스를 다시 연소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연소 그 향상, 그러니까 좀 반응성을 줄인다고 하나?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연료 분사를 좀 더 강하게 하면은 디젤 엔진이 스프레이로 연소실 안에 빵 하고 뿌려지는데 걔가 더 입자가 작으면은 좀 더 잘 타겠죠.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뭐 그런 것들 노리는 CRDI라는 게 있고 CRDI 저기 좀 오래된 SUV 자동차들 보면 뒤에 써져 있어요. CRDI 달았다고. DPF는 배기가스에서 미세먼지를 모아가지고 날 잡아서 한번 태우는 거예요. 불로 확 질러버려서. 그게 음, 요즘 디젤 자동차들은 필수로 들어가 있고요. 옛날 디젤 차들은 없었는데 얼마였지? 나라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트럭들 보면은 뒤에 파란색으로 DPF 스티커 붙어 있거든요. 그게 DPF 원래는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달아줘서 이 차는 DPF가 있는 차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CR은 요즘 디젤차에 쓰기 시작하는데 앞에 있는 세 가지 가지고도 도저히 유로 기준 못 맞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소, 촉매랑 요소라고 하면은 저기 암모니아 같은데 요소라고 하거든요. 암모니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저기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유소 가시면은 여기 앞에 학교 정문 앞에 주유소도 그런데 요소수라는 거를 팔거든요. 걔가 뭐냐면은 디젤 차에다가 디젤 연료가 넣는 게 있고 옆에 보면 요소수라고 파란색 뚜껑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그 연료 넣는데 옆에 보면은 작은 뚜껑인데 거기에다가 암모니아가 들어가 있는 물을 채워가지고 나중에 얘를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배기가스에다가 걔를 통과를 시켜서 오염 물질을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물건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요 네 가지는 디젤 차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면 선박에는 자동차 디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연료가 더 저질이에요. 뒤에서 설명할 건데. 연료가 저질이니까 공해물질 배출은 많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좋은 거는 자동차는 가다 서다가 있는데 배는 가다 서다 없거든요. 한번 가면 쭉 가요. 몇십 일이고.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으로 엔진을 구동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는 그나마 좋은 점이죠. 공해물질이 많은 건 안 좋은 점이지만. 선박은 무슨 연료를 쓰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고등학교 화학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분별 증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유를 집어넣어서 가열을 하면은 온도별로 가열을 하면은 얘가 끓는 점에 따라서 끓는 점이 낮은 애들 먼저 나오겠죠. 저기 네, 이렇게 분별 증류라고 해가지고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위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똑같이 끓였는데 쭉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때까지 기체로 남아있는 애들을 모으면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PG, LNG는 여기서 안 나오고 따로 뽑으니까 LPG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끓는 점이 이 정도 되면 가솔린, 그 다음에 등유, 경유. 보시면은 우리가 디젤 엔진을 쓰는 게 경유잖아요. 근데 배는 경유 안 쓰고 뭐 쓴대요? 중유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경중이잖아요. 가벼울 경자랑 무거울 중자를 써요. 그래서 가벼운 기름, 무거운 기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도저히 안 되게 생긴 그런 찌꺼기는 도로 포장하는 아스팔트로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랑 비슷한 거를 뭐를 하냐면은 저기 우리나라에서 술 먹을 때 소주는
소주는 시석식이기는 한데 저기 뭐 위스키 같이 좀 비싼 거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증류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술 이름을 뭐 꼬냑, 위스키 그런 거. 걔네들은 원래 술을 발효를 해서 만들잖아요. 만들면 걔를 끓여요. 끓여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애들은 메탄올이라고 해서 먹으면 죽는 거예요. 걔 말고 그 다음에 에탄올이 나오는데 알코올이 그거를 받으면은 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위스키, 브랜디 뭐 또 뭐 있죠? 보드카, 테킬라 그런 것들 그런 술들이 비싼 술이 됩니다. 그게 분별 종류죠.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선박의 연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선 무거워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높아요. 끓는 점이 높다는 거는 끓는 점이 낮으면은 순수하게 걔네만 뽑아내는 게 쉽거든요. 근데 보세요. 경유랑 중유 사이가 220에서 뭐 한 350도 왔다 갔다 하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강의 자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는 꼭 기름만 있다는 거 아니거든요. 원유 안에 다른 불순물들이 많은데 불순물 중에서 끓는 점이 이 사이에 있는 애들 없겠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황인데 그래서 황 같은 게 요게 많이 들어가요. 연료라고 받았는데 황이 많이 들어가니까 걔를 태우면 황산화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유소에 가면은 지금은 잘 안 써놓긴 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유황경유라는 거를 꼭 표시를 했어요. 저는 낮다는 뜻이고 유황에 황이거든요. 기름 안에 황이 적게 들어있는 경유. 그러니까 원래는 경유에도 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얘도 많이 들어가니까 얘는 더 많이 들어가죠. 중유에는. 근데 어떻게 처리를 해서 황을 좀 줄인 경유다라는 거. 그거를 팔았어요, 따로. 지금도 경유는 당연히 황 처리를 해서 황을 줄이기 때문에 구태여 너무 당연하니까 이름을 안 쓰는 거죠. 어쨌든 경유는 그러니까 중유는 더 황이 많다. 불순물이 많다. 다만 중유는 끓는 점이 높은 대신에 이게 그 탄소 체인이 길어가지고 한번 끓였을 때 얘를 태웠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은 좀 더 커요. 그거는 좋은 점이긴 하죠. 그리고 또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선박이 배기가스에서 아까 우리 황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황산화물 나올 거고 질소산화물 아까 얘기했죠. 뭐 때문에 생긴다고 했어요. 공기 중에 질소가 엔진 안에서 산소랑 반응을 해버려서 생기는 것들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는 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 CO2니까 CO2 자체가 온실 효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CO2를 줄이려면은 배가 연료를 적게 태워야 되고 그러려면은 선박 연비를 향상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항구에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연기가 막 매연이 부하고 나와요. 시커멓게. 그럼 시커머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질소산화물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는 미세먼지가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구나 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검댕이라고 해서 껌댕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석유가 제대로 불완전 연소를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황, 질소산화물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수업 끝까지 다룰 내용은 CO2 배출량이에요. 근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요새는 자동차들도 옆에 보면 CO2 배출량 써져 있거든요. 1km 갈 때 얼마씩 뺀다고. 근데 배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배를 타면은 큰 배는 엔진이 클 거고 연료를 많이 소비를 할 거예요. 엔진이 큰 만큼 연료를 많이 소비하니까 CO2를 많이 배출하겠죠. 작은 배는 연료를 적게 소모하는 대신에 CO2를 적게 배출하겠죠. 엔진 크기가 작으니까. 근데 그거를 또 보면 그러면 작은 배가 당연히 CO2 배출량이 적으니 더 좋지 않을까요? 똑같은 생각을 자동차에 대해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승용차가 저기 그 디젤 엔진 트럭 뭐 저기 유로 트럭에서 몰고 다니는 그런 것보다 많이 작아요. 엔진이 연료도 적게 태우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승용차로 짐 옮기는 걸 하진 않거든요. 트럭으로 하지. 왜 그러냐면은 트럭은 많이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물을 얼마만큼 옮기냐에 대해서 화물을 옮기는 양 대비 CO2 배출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에 CO2를 얼마나 배출하나, 사회는 이득은 짐을 얼마나 빨리 옮기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계산식이 있는데 수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짐을 얼마만큼 캐퍼시티니까 짐을 얼마만큼 실을 수 있냐 이 배가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얼마만큼 싣고 배 속도가 얼마로 가냐. 그러니까 많이 싣고 빨리 가면은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주는 배가 되죠. 적게 싣고 느리게 가면은 사회에 좋은 일을 적게 해주는 거고.
사회에 일을 얼마만큼 공헌을 했을 때 CO2는 얼마나 배출하냐요. 근데 CO2 배출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여기 P, SFC, C가 있는데 P는 엔진 출력이에요. 엔진이 크면은 기름을 많이 떼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SFC는 연료 소모율이에요. 뭐냐면은 엔진이 지금 P라는 거는 엔진의 출력이에요. 그럼 엔진이 1마력을 낼 때 아니면 1kW를 낼 때 얼마만큼의 연료를 태워야 되냐. 뭐 엔진 특성마다 다르겠죠. 하여튼 엔진 특성에 따라서 1마력을 낼 때 얼마만큼의 연료를 태워야 되는지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럼 만약에 아까 우리 엠마 머스크 봤었으니까 8만 1000kW거든요. 근데 1kW 내는데 뭐 연료를 몇 그램을 태운다라고 하면은 8만 1000 곱하기 그 몇 그램 하면은 연료 소모량이 나오겠죠. 1초에 얼마만큼 연료를 태우는지 그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에 따라서 CO2를 배출하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메탄, 저기 LNG에 들어가는 아니면은 메탄은 딱 태우면은 그래서 볼까요? 우리가 메탄은 CH4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CH4 두 개, 아니 하나만 할까요? CH4 하나에다가 산소를 몇 개를 더할 수 있어요? O2를 화학 시간이 돼버렸네. 두 개 더할 수 있겠죠? 두 개를 하면 반응이 어떻게 돼요? CO2 하나랑 H2O가 두 개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메탄 했고 그 다음에 C2H 몇 개가 되냐? H6 할까요? 더하기 O2 몇 개 들어가겠어요? 얘는 메탄이고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쓰죠? 에탄인가?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프로판, 부탄 뭐 쭉쭉 해갖고 옥탄 뭐 그런 거. 헵탄도 있고 메탄은 에탄은 보시죠.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들어가냐? 다섯 개? 다섯 개 같은데. 제가 화학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틀려도 이해를 해주세요. 2CO2 더하기 3H2O가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는 뭐 메탄, 에탄 할 때 나오는 비율이 C가 늘어날수록 C가 증가할수록 H2O 비율보다 CO2 비율이 늘어나요. 배기가스 글씨를 다 지워버렸네. 가려버렸네. C가 늘어날수록 CO2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료지만 중유는 배에 쓴다는 중유는 C가 엄청 많거든요. 탄소 사슬이 엄청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H2O보다 태웠을 때 CO2가 엄청 많이 나와요. CO2가. 그래서 연료에 따라서 CO2가 얼마만큼 배출되는지 환산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연료를 몇 마력을 낼 때 쓰고 몇 마력을 쓸 때 연료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 연료가 CO2로 얼마나 배출이 되냐를 계산을 한 게 PSFC, C식이 되고 걔를 메인 엔진, 보조 엔진, 뭐 다른 장비들 그다음에 우리가 CO2를 줄이기 위한 어떤 연비 향상 능력들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배가 낼 수 있는 내가 운항을 하면서 내는 전체 CO2 양이 나오겠죠. 걔를 사회에 해주는 일로 나눠준 게 에너지 이피션시 디자인 인덱스라고 해서 EEDI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EEDI를 봤을 때 우선 여기서 생각을 하자면 좋은 배는 EEDI가 큰 배겠어요? 작은 배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회에 해주는 일이 많은 게 좋은 배잖아요. 분모가 크면 좋은 배네요. EEDI가 그래서 작을수록 좋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EEDI 계산은 뭐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했고 걔를 이제 적용이 2013년부터 강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지금까지 있는 배를 쭉 보고 라인을 그렸어요. 데드웨이트 우리 배웠죠. 짐을 배웠나? 종합설계에서는 했는데 데드웨이트 짐을 얼마나 실려요 배에다가 짐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배 크기에 따라서 EEDI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큰 배들은 짐을 많이 옮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짐을 많이 옮기고 좀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EEDI가 낮게 나와요. 작은 배들은 EEDI가 좀 높게 나와요. 여기는 승용차고 여기는 화물차라고 보시면 되죠. 짐을 잘 옮기니까 큰 배일수록. 그렇게 돼서 그 표 가지고 라인을 쫙 그리고요. 이 라인보다 위에 있는 배들은 앞으로 항구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딱 정했어요. 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낮은 배만 EEDI가 낮은
사회에 대한 공헌이 크고 CO2 배출량이 작은 배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문의를 할 수 있는 게, 이거 유조선이랑 컨테이너선이랑 배 종류가 다른데 EEDI 네 맘대로 계산할래? 배 종류가 다르잖아. 그럼 CO2 배출량도 다르잖아. 그걸 다 고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배 종류마다 컨테이너선, 뭐 가스 탱커, 그냥 유조선, 벌크 캐리어 등등에 대해서 EEDI식을 다 제한을 해줬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지금 2020년인데 티어 2, 티어 3까지 가면 2025년까지는 어느 수준을 원하냐면은 EEDI 하기 전에 30% 정도 연료 소모율이 CO2 배출량이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CO2 배출량을 줄이려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연비를 좋게 한다. 여기 있었죠. 기관 동력을 낮춰야 된다. 동력을 낮추면 속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기관 동력은 낮지만 속도를 잘 달성할 수 있는 배 설계 아니면은 엔진을 잘 만들어서 연료 소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 그것도 안 되면은 CO2가 적게 배출되는 연료. 아까 얘기했던 중요 말고 메탄이나 에탄 같은 애들을 사용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요새 연구를 하고 있죠. 그렇게 돼 있어서 오늘 수업은 우선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업에서 얘기를 했던 게 하나는 선박 엔진 관련해서 엔진은 이제 선박해양공학에서 그렇게 막 그걸 메인으로 연구를 하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엔진은 엔진하는 사람들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좀 이해를 하고 잘 알고 있어야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잘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엔진 관련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었고 지금 CO2 배출 관련해서 EEDI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3주 첫 번째 수업인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